여러분 반갑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스포츠 사회학 2018년도 기출문제 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맞추고요. 네, 보시는 화면이고 2018년도 기출문제죠. 마찬가지로 20문제이고 늘 말씀드리다시피 기본적으로 80점의 목표를 맞추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어려우신 분들은 70점, 뭐 더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조금 낮춰서 65점, 60점 이렇게 맞추시고 다른 점수를 통해서 보충하는 방식을 취하시면 되고요. 뭐 최악의 경우에는 40점은 넘긴다 이런 목표를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좀 익숙한 과목들, 자신 있는 과목들에서 점수를 보충하시면 됩니다. 시험은 시험이기 때문에 그 시험 룰을 어떻게 잘 이겨낼 것인가,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보기의 기억니언에 알맞은 용어는, 보기, 친구들과 개울가에서 물장구를 치면서 장난을 하는 경우 무엇의 한 형태가 되지만, 제도화된 규칙하에서 상대방과 경쟁하는 수용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별로 어렵지 않죠? 정답은 1번입니다. 기억에는 놀이라고 할 수 있고 니은은 스포츠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스포츠라고 얘기할 때는 스포츠만이 가진 특성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규칙성이라든지 제도화, 그리고 대근의 움직임 및 탁월성을 추구한다는 그런 관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영 같은 경우는 제도화된 규칙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그리고 경쟁이라는 용어도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이게임 스포츠의 특성 비교입니다. 놀이게임 스포츠는 셋 다 허구성이죠. 네, 그런 것도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고, 놀이는 비생산성 게임 스포츠 마찬가지로 다 비생산성입니다. 무슨 생산적인 활동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재화, 즉 물건이라든지 서비스를 생산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비생산성도 포함됩니다. 다음은 고리 같은 경우는 자유성이 있고요. 게임 같은 경우는 불확실하죠. 누가 이길지 모르죠. 스포츠도 불확실하죠. 그래서 더 몰입되고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놀이 같은 경우는 규칙이 매우 임의적입니다. 만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같이 놀이하는 대상자들끼리 바꿀 수 있죠. 하지만 게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관리화되어 있죠. 오징어 게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게 화투 예를 들었습니다. 지역마다 달라서 이렇게 쌍피가 무엇인지 이런 걸로 싸우는 경우들이 있죠. 관리화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비해 스포츠는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데 제도화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는 말 그대로 쾌락성을 가지고 있죠. 말 그대로 즐겁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게임이란 건 그 스포츠도 마찬가지지만 경쟁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게임과 스포츠의 공통점으로는 신체 기능을 사용한다. 그리고 전술, 그리고 확률이라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게임이라는 게 늘 신체 기능이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자, 다음으로 스포츠만이 가진 특성입니다. 신체 움직임, 특히 대근의 움직임을 얘기하죠. 그리고 탁월성을 추구하는 것이 스포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화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 제도화는 바로 규칙성의 건강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직이 필요하겠죠. IOC나 피파처럼 이런 조직이 있어야만 이런 제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학원 스포츠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초중학교 상시 합숙제도, 2번 주말리그제 시행, 3번 학교운동부 운영 투명화, 4번 최저 학력 기준 설정. 자, 문제가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정상화에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나쁜 내용을 찾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뭘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합숙 제도는 많은 단점들과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원 스포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학원 이렇게 하면 무슨 영어학원, 수학학원 이런 걸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학원이라고 적어 놓고 학교 운동부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자, 이 정책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자, 학원 스포츠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 변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먼저 학원 선수의 학습권 보장입니다. 여기 내용 나와 있지만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저 학력제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합숙 훈련을 건절해야 됩니다. 이 속에서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주말 리그제를 시행해서 주중에는 공부하고 주말에는 시합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학교 운동부 운영을 투명할 필요성이 있죠. 재정, 즉 돈 쓰임을 투명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출전비, 전비, 훈련비 등은 학부모가 담당하는 그런 구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고요. 입시 비리도 건절할 필요성이 있죠. 시합 출전, 대학 입시, 스카우트 등과 관련한 대가성 검증거래 등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 선수의 인권 보호가 중요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선문화라든지 군사 문화 때문에 폭력 및 성폭력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런 학원 스포츠, 즉 학교 운동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가끔씩 이런 문제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도 프로 선수들이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가끔 등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도자 처우를 개선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신분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지도자가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만 이런 부정부패가 없겠죠. 언제 그만둬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 미리 뭐라 그럴까요? 이런 금전적인 부분들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부정부패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국제정치에서의 스포츠 역할 중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를 잘 읽어보시면 정답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독해력 문제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한 여자 아이스 하키 단일팀이 구성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그동안 중단되었던 남북 교류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 이 문제는 정답을 쉽게 얘기하면 점수를 주기 위해서 만든 문제죠. 자, 1번 외교적 항의, 2번 국가 경제력 표출, 3번 외교적 친선 및 승인, 4번 갈등 및 전쟁의 촉매. 정답은 무엇일까요? 3번이죠. 이거는 문장에서 그 답이 다 나와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독해력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번 상업주의 스포츠 출현 및 발전의 사회 경제적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인구의 고령화, 2번 스포츠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거대 자본, 3번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 4번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체제.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이건 특별히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이것도 점수를 주기 위한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한국어 독해력 문제죠. 즉 돈과 많은 인구가 항상 키워드입니다. 상업주의 스포츠가 출현하려면 이런 돈과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스포츠 미디어에 내포된 이데올로기와 이를 보도하는 방식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사실 이런 문제들을 볼 때 이데올로기 같은 이런 용어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으면 이런 문제는 풀기가 매우 쉽습니다. 1번 국가주의 이데올로기, 특정 선수만이 아닌 모든 선수를 함께 부각하여 보도. 2번 젠더 이데올로기, 여성 선수의 탁월한 기량에 초점을 두어 보도. 3번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여 스포츠의 소비를 유도하는 보도. 4번 개인주의 이데올로기, 결과만을 중시하고 항상 승자의 시각에서 보도. 정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바르게 연결된 것이죠. 나머지는 다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국가주의 같으면 특정 선수만을 아니 모든 선수를 함께 부각하는 게 아니죠. 특정 선수만을 부각하여 보도하게 되겠죠. 젠더 이데올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젠더라는 건 남녀 차별하고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개인주의 이데올로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고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한국어 독해력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심화 부분인데 요거는 기초적 개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데올로기 한국말로는 이념입니다. 이걸 이념이라고 적어도 될 텐데 항상 이렇게 이데올로기라고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사회 집단에 있어서 사상, 행동, 생활 방법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관념이나 신조의 체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념이란 부분이 있죠. 이런 용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가주의, 영어로 내셔널리즘이라고 그러는데요. 국가의 공동체적 이념을 강조하여 그 통일, 독립,
발전을 꾀하는 주의를 국가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본주의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젠더라는 건 생물학적인 성에 대비되는 사회적인 성을 이루는 말입니다. 이건 약간 권력 관계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 하는 것들은 생물학적인 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남성, 여성이라는 것은 젠더, 사회적인 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권력 구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회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지게 되면 남성이 지배층에 서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게 젠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는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이고요. 다음 스포츠 미디어의 윤리인데요. 앞에 부분하고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스포츠 미디어가 승리지상주의를 부추깁니다. 승리지상주의가 무슨 뜻일까요? 무조건 이기면 최고이다, 이런 뜻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다음, 스포츠 미디어가 스포츠 포퓰리즘을 확대시킨다. 그죠? 포퓰리즘이라는 용어 아시죠? 인기에 영합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스포츠 미디어가 스포츠에 관한 전문성이 모자라 낮은 수준의 보도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 스포츠 미디어가 자본주의, 성차별, 민족주의 또는 국가주의, 소영주의와 같은 특정 사상이나 이념을 전파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특히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군부 독재 정권 하에서는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흥미본위에 저속하고 선정적인 기사나 선수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기사를 작성해서 보도한다. 이걸 흔히 옐로우 저널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 머턴의 아노미 이론에서 일탈 행동에 대한 적응 형태와 특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엄밀히 말하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절대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문제로 출제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내용으로 풀 수 있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반란 혹은 반역주의. 스포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2번, 도피주의. 스포츠에서는 승패보다 규칙을 지키며 참가하는 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3번, 혁신주의. 기존의 스포츠를 거부하고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를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번, 동조주의. 스포츠에서는 규칙을 준수하면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답이 보이시나요? 정답은 4번입니다. 동조주의입니다. 스포츠에서는 규칙을 준수하면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동조주의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흔히 규칙에 동조한다는 것은 방법별 혁신, 제가 이렇게 몇 가지 내용들 이렇게 규칙의 동조, 방법을 혁신, 참가 의례, 다시려 도피, 새롭게 전복, 이렇게 5가지 문장만 외워놓으셔도 전체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봤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규칙의 동조, 방법을 혁신, 그냥 참가하는 뜻을 두는, 그러니까 의례적인 거, 참가 의례, 싫어서 다 피해버리는 것, 다 싫어 도피, 그리고 새롭게 기존의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하자는 전복, 반란 반역하고 같은 용어죠. 이런 식으로 외워놓으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합니다. 자, 첫 번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뭐겠습니까? 이건 바로 혁신주의를 이야기하죠. 방법을 혁신, 이 부분입니다. 두 번째, 참가하는 데 가치를 둔다. 뭐겠습니까? 의례주의입니다. 참가 의례. 그죠? 다음, 기존의 스포츠를 거부하고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를 개발한다. 새롭게 전복주의, 반항주의, 혁신주의가 여기 포함되고요. 다음, 규칙을 준수, 동조주의에 해당됩니다. 심화학습을 좀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머턴의 아노미 이론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목표와 수단의 불일치로 갈등이 상태가 이루어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즉, 무기력이라든지 소외감, 법과 질서를 무시한다든지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즉, 스포츠 일탈이 발생하는 원인과 과정을 설명해주는 그런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배적인 규범이나 가치가 없어서 혼란에 빠진 상태이고요.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규범과 가치가 지나치게 많아서 생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해서는 지나치게 많으면 아노미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 모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구체적인 내용들인데요.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동조용, 순응주의, 동조주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문화적 목표가 있습니다. 제도적 수단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합법적 수단으로서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규칙을 준수하는 일반인들이 여기 포함되고요. 다음 혁신형 개혁형입니다. 문화적 목표는 존재하는데 제도적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금지된 수단으로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유형입니다. 일반 범죄자가 여기에 포함되고요. 다음 의례형이 있습니다. 이건 의식형, 의식주의라고 얘기하는데요. 문화적 목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수단은 존재하는 경우가 여기 포함됩니다. 합법적 수단으로 살아가는 유형. 뭐 참가 자체가 목적인 것이죠. 대부분 셀러리맨이라든지 하급 관료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도피형, 퇴행형이 있습니다. 문화적 목표는 존재하지 않고 제도적 수단도 존재하지 않을 때, 즉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모두를 포기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마약 중독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다음 반항형, 전복형이 있습니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 있죠. 네. 문화적 목표 수단 자체가 있거나 없거나 뭐 이런 내용입니다. 기존의 목표 수단을 거부하고 새로운 목표 수단을 추구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신범, 사상범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못한 5가지 행동 양식을 좀 스포츠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동조형, 순응형입니다. 앞에는 일반 이론이고요. 이거는 스포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간이 좀 걸려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탈의 특징은 스포츠 조직에서 문화적으로 규정된 성공을 향한 수단과 방법을 수용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인 시간 끌기 작전, 경기 규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파울 등이 여기 포함되고요. 비윤리적 일탈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형, 개혁형이 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목표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규범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성공하려는 것입니다. 여기는 불법 스카우트, 뇌물수수, 금지된 약물의 복용, 경기장 폭력 이런 것들이 일탈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죠. 다음은 의례형, 의식형이 있습니다. 승인된 목표의 수용에는 반대합니다. 하지만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 및 수단을 별다른 거부 없이 수용하는 행위가 여기 포함됩니다. 즉 우승이라는 도달하기 힘든 목표에 집착하지 않고 참여에 의의를 두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행동이 여기 포함됩니다. 집단에서 요구되는 역할과 목표형 등을 스스로 포기한 그런 일탈이라고 볼 수 있죠. 다음은 도피형, 퇴행형이 있습니다. 승리를 위한 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을 모두 거부하면서 스트레스를 벗어버리는 행동 유형이 여기 포함됩니다. 기대 역할을 포기하는 일탈이 여기 포함되죠. 예를 들면 운동부가 뭐 같이 이제 기숙사 같은 걸 탈출하는 경우 있죠. 그런 것들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항형, 전복형입니다. 현재의 시스템을 거부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옹호하는 사회운동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스포츠 자체의 구조적인 변화를 주장합니다. 새로운 규칙 또는 수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반항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맞춰보십시오. 자, 오른쪽에는 동조형이 있고 혁신형, 의례형, 도피형, 반항형이 있습니다. 제가 지문을 드리면 여러분들 하나씩 맞춰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의 실력의 한계를 느끼고 운동부를 탈퇴한다. 뭘까요? 바로 도피형에 해당하죠. 다음, 벤 존슨은 불법 약물 복용으로 금메달을 박탈당했다. 뭘까요? 불법 약물 복용이 뭐였죠? 바로 혁신형입니다. 다음,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 학력제를 도입하였다. 뭘까요? 반항형입니다. 전복형이죠. 기존의 시스템을 거부하는 것이죠. 중동의 어느 국가는 월드컵 예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일명 침대 축구를 했다. 뭘까요? 동조형에 해당합니다. 목표도 달성해야 되고 그리고 규칙도 지키는 형태죠. 침대 축구는 이 자체가 불법이 아닙니다. 위에처럼 이렇게 일탈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물론 다른 의미로 일탈일 수도 있지만 규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이죠. 다음, 승리에 대한 집념보다는 규칙을 지키며 최선을 다해 경기에 참여한다. 뭘까요? 의례형입니다.
그냥 참여만 하는 것이죠. 다음, 축구에서 상대방의 속공을 저지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파울을 했다. 뭘까요? 동조형입니다. 이 위에 있는 침대 축구와 비슷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지문이 나왔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셔야만 지금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농구에서 승리를 위해 상대의 추선 선수의 얼굴을 고의적으로 가격했다. 뭘까요? 고의적으로 가격했다. 저 위에 있는 지문과 비슷하죠? 정답은 혁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7번입니다. 선수 개인의 사생활이나 비공식적 내용을 중심으로 대중을 자극하고 호기심에 호소하는 흥미 위주의 스포츠 관련 보도를 지칭하는 용어는 1번 팩 저널리즘, 2번 옐로 저널리즘, 3번 하이에나 저널리즘, 4번 뉴 저널리즘. 정답은 뭘까요? 앞에서도 나왔었습니다. 정답은 옐로우 저널리즘, 황색 저널리즘이라고 얘기하죠.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사생활, 호기심, 자극, 흥미 이런 용어들을 나오면 옐로우 저널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내용 복습인데 좀 빨리 지나갈게요. 먼저 옐로우 저널리즘,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요. 뭐 이런 거 타이거 우즈 이야기 좀 기억나시죠? 다음 뉴 저널리즘이 있습니다. 저 기존 저널리즘이 취해왔던 속보성, 객관성의 관념을 거부하고 소설 작가의 기법을 적용하여 사건과 상황에 대한 표현을 독자에게 실감나게 전달하는 보도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스토리텔링 기법을 사용하는 방법이 많이 있죠. 다음 팩 저널리즘이 있습니다. 취재 방법이나 시각 등이 독창성이었고 획일적이어서 개성이 없는 보도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 방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하이에나 저널리즘. 하이에나가 있죠. 조용필 노래에도 이게 짐승의 썩은 고기말을 뭐 이렇게 찾아다니는 하이에나 이런 용어가 나오죠. 그것처럼 권력이나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무관심하고 힘없는 사람, 영향력을 잃은 사람만을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보도를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장자연 사건 뭐 이런 것들이 그게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블랙 저널리즘 있죠. 블랙은 까맣다는 얘기죠. 예. 이거 뭐냐면 공개되지 않은 이면적 사실을 벗기는 저널리즘이고요. 약점을 이용해서 위협하거나 보도해서 특정한 이익을 얻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거 제가 먼저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약간 위협하는 방식이죠. 다음 정크 저널리즘입니다. 이게 쓰레기 저널리즘이죠. 말 그대로 거대 미디어 그룹의 언론 시장 독점으로 오로지 언론사의 이익 창출에 기여하는 저널리즘을 이야기합니다. 언론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여기는 포토 저널리즘, 퍼블릭 저널리즘, 그다음에 비디오 저널리즘, PD 저널리즘, 그리고 하이퍼 저널리즘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투민의 스포츠 계층 형성 과정 중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건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보기. 축구에서 우수한 미드필더 자원이 되기 위해서는 체격, 체력, 순발력 등의 뛰어난 신체적 능력뿐 아니라 경기의 흐름을 읽고 조율할 수 있는 통찰력 등 탁월한 개인적 특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뭐에 대한 설명일까요?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먼저 답을 좀 보시면 지위의 서열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면 이런 문제는 풀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암기할 때 분열 가수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각자의 암기 방법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보여드리는 그림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이전에 기출 문제에서도 풀었던 부분입니다. 확실하게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화살표 하나 보여드리고요. 첫 번째가 지위의 분화입니다. 지위의 분화라는 것은 역할을 부여하는 과정이고요. 업무의 범위를 결정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권한과 책임을 구분하죠. 분명하게 선수와 코치는 권한과 책임이 다르죠. 다음은 지위를 서열화하는 과정인데요. 여기는 개인적 특성이 있으며 지식, 용모, 체력 등이 포함되고 그리고 능력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서 서열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역할의 중요도에 따른 지위를 상호 비교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서열화입니다. 줄을 세워야죠. 그래야지 비교가 가능하게 됩니다. 선발이나 후보가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평가가 있습니다. 가치나 유용성에 따라 지위를 배치하는 건데요. 주로 사회적 가치, 위강이나 명예, 그리고 호감, 인기 등에 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즉 선수의 경기력을 통한 선수 등급 평가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수 부여가 있습니다. 보수의 배분행위인데요. 보수라는 것은 재산으로 줄 수 있죠.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고난과 능력도 이게 포함됩니다. 감독한테 어떤 고난을 주는가도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물질적 보수도 있습니다. 인기나 명성 등이 여기에 포함되고요.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암기를 제가 아까 분열 과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알아서 그 암기하는 방법을 외우셔야 되고요. 한 번 정도 이렇게 지휘의 분화, 서열화, 평가, 보수를 적어 놓고 밑에 무슨 내용인지 손을 한번 적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해마다 언제든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개념을 명확하게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다음 9번 문제는 조금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